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미사일망 구축에 나섭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 구축을 위해 273억 달러,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의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중국이 선제 공격을 감히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략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리시 의원도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 간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미국에 의한 대중미사일망 구축이 일본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중국 압박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성해야 하지만 그 주무대가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다가 한국의 심장인 서울이 북한에 가까이 붙어있는 최전선 지역이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미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전쟁 나도 한반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 워싱턴 뉴욕이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면 트럼프도 지금처럼 강경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일 뿐, 미국과 전략적 가치는 공유하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몸을 사리는 것은 미중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지도에서 사라지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지만 그 과정에 한국만 피해를 받게 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될 일이죠. 반면 일본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사일 전초기지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근거,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중미사일망 구축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해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전력의 미사일 강국이고 보유 수량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미사일 구축만 기지로 만들기보다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다자안보협의체 쿼드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국 전직 외교 국방 장관들이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결성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는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가 영내 핵심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멸공 통일을 막은 원흉이자 사드 보복 때 보여준 한학령,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 해상 영유권 갈등, 기술 유출, 정치 개입, 속국 취급 등의 만행으로 인해 철천지 원수 국가이지만 한반도가 미중 전쟁의 격전지가 돼버린다면 그저 쿼드 국가들의 완충지대가 되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6.25 전쟁 때와 같이 저들의 대리 전쟁터로 전락하는 참사를 막아야겠죠. 당연히 중국과 가깝게 지낼 순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쿼드에 참가하여 대중 압박 노선에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한 경제 보복이 당연시되는 가운데 한국도 그에 상충하는 자국의 충분한 이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으로 인해 제재받고 있는 것들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와 핵연료 재처리 제한 해제와 핵잠수함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 허가,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축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이 사드로 보복할 때에는 관망만 하고 있었으며, 전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국을 그저 총알바지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력 6위의 부국강병한 나라로 미국과 중국의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전제로 다각도의 균형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대한민국이 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이 자기 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떠한 선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할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안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보 증진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 실현에 있습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군사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선언적 경고만 남발하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쳐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은 사상 최대로 국방비를 늘리며 자주 국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한국군이 늘린 국방비를 빗대어 비스트 모드, 짐승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변국의 군비 증강이 초유의 사태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생존을 위해 국방력을 6위까지 끌어올렸고 일명 고슴도치 전략, 나를 건들면 나 혼자 죽지 않고 너도 같이 죽는다는 방침을 구사하였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 의지를 천명하였고 F-35A B형 80대 보유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의 개발, 한국형 이지스함 KDDX와 항공모함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과 현무4의 전략 배치,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한미 미사일 협정 변경으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 개발까지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가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미국에게 우리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빌미로 여러 묶여있던 제재에 대한 해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의 근거를 통해 우주말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되어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북한 전역을 안정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꾸준히 사거리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주변 국가의 군비 경쟁 촉발을 이유로 800km로 제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군이 과거처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금하는 여러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지침에 의한 제약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핵연료 재처리 제한 해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핵연료는 4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며 이때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은 원전마다 마련된 임시 저장 시설에서 열을 식히며 이를 보관 중인데 올해부터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며 부피는 20분의 1, 발열량은 100분의 1,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얻은 저순도 플루토늄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플루토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의 재처리 허용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건 뭐 알겠는데 일본은 허용해준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일본은 30년 전부터 미국의 재처리 금지 방침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피해 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1988년 개정된 협정에서는 일본 내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전환 시설, 핵연료 제작 공장 등을 두고 그곳에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한일의 차별을 두는 미국은 그동안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핵개발도 막지 못하였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변국의 핵 억제력을 위해서는 핵 보유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30일 한국이 한국형 핵무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핵무장은 언제인지가 문제이며 미국은 이를 막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저동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 원자력 협정의 수준은 판이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서면 합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20% 미만 전농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 의해 우라늄의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고 당사자 합의 시 20% 이상의 고농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을 업그레이드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수도 논의되어야겠죠. 전제권이 있다면 전쟁 개시권이 있고 전쟁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개시권 종결권도 없습니다.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는 맞지 않는 옷이죠.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연합사 맥도날드 정보작전 부장은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이라크의 신생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였지만 연평도 때에는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시간 매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며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미군마저도
있어도 전작권의 불합리성을 말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였고 미중 갈등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동맹이 굳건하다 한들 무작정 한미동맹에 기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중국의 만행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며 치열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유로 오히려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한미동맹 기여를 들어 미국을 설득해야겠죠. 현재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를 통해서 천년 원수 중국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미국에는 스스로 국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안보를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